안녕하세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 어머니의 평범하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스쳤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손주 아침밥을 차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라디오 소리가 배경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요. 팔목이 욱신거려 찜질팩을 올렸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던 손이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습니다죠. 남편 없이 혼자서 묵묵히 살아왔지요. 제 삶은 늘 남을 먹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병원에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래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갑자기 왜? 아직 전잖아. 넘어졌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이름은? 지금 갈게.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엔 비가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괜찮은 걸까? 병원 복도는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녀는 뜬금 견적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보행기가 꼭 필요하대요. 2장. 견적서를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다고? 인공관절 보행기라는데 가격이 자동차 한 대 값이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야? 눈물을 뚝뚝 흘리는 수진이. 없으면 못 걷는다니까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급해서 그래요. 할 수 없이 꺼내든 적금 통장. 그건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지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내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액 인출 맞으세요? 네, 가족이 아파서요. 손이 떨려 삐뚤게 한 사인. 통장 잔고는 12,000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식당에서 학교 급식실에서 땀 흘려 벌고 살았어요. 그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지다니. 병원 로비에서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게 해서. 보행기 주문은 금방 택배로 진행됐어요. 중국산 제품이라며 급하다고 했지요. 병원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야? 그럼 수수료 때문에 더 비싸요. 뭔가 너무 이상했는데 어쨌든. 며칠 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는 낡고 테이프가 너덜너덜. 이게 1,000만 원짜리야? 안에 부품이 많아서 그래요.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낡아 보이는 부품 몇 개 설명서는 중국어. 이거 병원에서 쓰는 거 맞아? 요즘은 다 수입이에요.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말하더군요. 엄마가 그거 인터넷에서 샀어요. 쇼핑몰에서 할인받았대요. 쿵 내려앉은 심장. 그럼 수술은 거짓말인가? 병원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수술 기록 있나요? 내가 가족인 걸 확인 후 잠시 침묵한 간호사. 그분은 수술 안 받으셨어요. 진료만 받고 가셨어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아픈 척 돈을 뜯은 건가?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수진이 수술 안 했다며. 그게 내 돈으로 뭐 산 거야? 엄마, 그게 그렇게 된 게. 저는 말을 끊었어요. 됐고 보행기 사진 찍어놔. 그리고 수진이 대화 녹음해.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수화기 너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비한 녹음기.
그 작은 기계 하나가 무기였습니다. 찜찜하지만 침대 밑에 몰래 설치했죠. 수진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 그녀는 전화로 웃고 있었어요. 이제 그 돈으로 여행 가야지. 심장이 쪼그라들더군요. 내가 정말 속은 거구나. 3장. 다음날 손주가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보행기 안 써요. 마트도 혼자 잘 다녀요. 어제는 친구랑 카페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수진이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좀 괜찮아졌어? 네, 약이 잘 듣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이건 사기다. 내 노후를 훔친 거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날 밤 결심했죠. 이제 내가 직접 확인한다. 학교 급식실에서 쌀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일하던 시절. 아이들 먹일 반찬 하나에도 양심을 담아 조리했었어요. 그런 내가 이렇게 당하다니.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 사온 고급 호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수술한 사람이 이걸 직접 사다 먹어? 보행기 탄 사람이 쇼핑을 해?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녹음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진의 웃음소리, 대화 내용 어머니는 모를 거야. 파일을 USB에 옮겼어요. 영상도 중간중간 찍어 두었고요. 수진이 잘 걷는 모습 등 모든 걸 기록했죠. 그날 밤 거실 불을 끄니 창밖엔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끝내야지.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지. 4장. 그날 아침 부엌 창문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피 때문인지 공기는 눅눅했고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녹음기와 USB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장부를 맞추던 손, 밥을 짓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어요. 수진이도 이제 좀 나아졌대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할 말이 있다. 저녁 식탁엔 따뜻한 국과 김치전이 올랐습니다. 평소처럼 웃음소리가 오갔지만 제 안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멀쩡한 다리로 부엌을 오갔습니다. 보행기는 구석에 세워져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너 그 보행기 얼마 주고 샀니? 순간 젓가락을 잡은 손이 멈췄습니다. 아, 그게 병원에서. 병원으로 택배 받았다고 했지? 네, 그때 급하게.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화면 속엔 수진이 힐을 신고 걷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수진아? 못 걸을 수도 있다며 언뜻 여행 얘기도 들렸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한 돈이야. 설마 그걸로 거짓을 꾸민 거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 몰랐어요. 몰랐다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 위 김이 사라지고 라디오 소리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무릎은 닳아도 내 자존심은 멀쩡하다. 근데 너희는 그 자존심을 밟았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용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야. 이건 사기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렴. 하지만 나 없는 데서.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 한 그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다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처럼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12,000원. 하지만 마음속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평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참자.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 냄새 속에 새로운 하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5장.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 냉장고의 낮은 진동음, 그 모든 소리가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나를 바보로 만든 사람들한테 꼭 보여줘야 해. 새벽녘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정리하자. 녹음기, USB, 병원 진단서, 사본, 택배 상자 사진. 하나하나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이 필요했습니다. 내 손으로 끝내야 하니까요.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병원 차트 볼 수 있을까요? 수술 관련해서요. 간호사는 곤란한 듯 잠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분은 수술 안 받으셨어요. 진료만 몇 번 받고 처방전만 받아 가셨는데요. 어머님 착각하셨을까요? 가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네. 병원 앞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전화했더라. 경과 좀 물어보시던데? 네? 그게. 근데 병원에서는 수술 안 했다던데? 잠시 정적. 그녀의 숨소리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병원에서 착각을. 그럼 내일 같이 가서 확인하자. 착각이라면 바로 잡아야지. 어머니, 내일은 좀. 왜? 못 갈 이유라도 있니? 그게 아니라. 뚝.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귀에 길게 울렸습니다. 저녁, 저는 다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나를 업신여긴 거야. 그날 밤 저는 작은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집 앞 골목 어귀엔 수진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트렁크 안에는 며칠 전 영상 속 그 보행기 상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들고 나와 웃고 있었습니다. 통화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나는 핸드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 가로등 아래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이제 다 됐다. 녹음기 영상, 사진, 병원 확인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식탁 위에 차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손끝을 스쳤습니다. 이제 내 차례다.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처럼. 그 가사가 이상하게 가슴에 닿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흘러갈 길로 가야지. 창문 밖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폭풍의 중심에서 벗어나 제가 직접 진실의 등불을 켜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6장.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라디오도 꺼버리고 불도 끄고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이 들렸습니다. 이제 확인만 하면 돼. 손끝에 쥔 녹음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깜빡이며 마치 저를 향해 준비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며느리 수진의 차가 주차돼 있었지요. 저는 외투를 걸치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 사이로 수진이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힐을 신고 쇼핑백을 들고 폰으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하구나. 그녀는 트렁크를 열더니 보행기를 던지듯 넣었습니다. 이 무거운 거 진짜 귀찮아 죽겠네. 그 웃음소리가 한겨울 찬바람처럼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수진의 얼굴, 그 위선적인 웃음이 이제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그녀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라디오에서 잔잔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탁자 위엔 USB, 녹음기, 병원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제가 새로 산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말순 일지 진실의 기록. 손에 펜을 쥐고 그동안의 일들을 한 줄 한 줄 적었습니다. 첫 번째, 수진이의 전화. 두 번째, 병원 방문. 세 번째, 허위 견적서. 네 번째, 손주의 증언. 다섯 번째, 병원 확인 통화. 여섯 번째, 트렁크 영상 확보.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내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문이 덜컥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 실수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진한 노인네 덕에 해외 간다니까. 하하. 영상은 수진이 실수로 가족 단톡방에 올렸다가 바로 지운 것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 영상을 봤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이제라도 봤으니 됐다. 그날 밤 모든 파일을 USB에 옮겼습니다. 영상, 녹취, 사진. 그리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단 한 줄을 썼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커튼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끝이야. 그때 어둠 속에서 번쩍하는 번개 한 줄기가 창밖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걸고 되찾는 존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막이 이제 곧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7장.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흐렸습니다. 밤새 정리한 증거 봉투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야 해. 식탁 위에는 미역국 한 냄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생일도 아닌데 그냥 끓이고 싶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며 괜찮아,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지요. 그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어요. 수진이도 미안하다고 하네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나도 할 말이 있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엔 미역국, 전, 멸치볶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밥상처럼 보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건 심판의 식탁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죄송했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녀의 말투는 늘 그랬듯 부드럽고 간사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힘든 일은 끝내고 싶다. 아들은 긴장된 얼굴로 밥을 떴습니다. 손주는 눈치 없이 할머니, 케이크는요? 하고 웃었지요. 그 웃음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 앞에서 진실은 말해야 해. 식탁 가운데에 놓인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진이었습니다. 트렁크에 보행기를 던져 넣고 웃으며 통화하던 모습. 응, 어머니는 순해서 몰라요. 그 돈으로 제주도 가야지. 순간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주는 멍하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야. 그리고 이건 내가 한 짓이야. 조용한 정적. 식탁 위에 김이 사라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진짜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들켜버린 사람의 눈물이었지요.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야. 그 돈으로 너는 거짓말을 꾸몄고 내 마음까지 팔아먹었어.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후회는 속인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속은 사람도 다시는 믿지 않게 돼.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너희 인생은 너희가 다시 시작해. 하지만 난 이제 너희 곁에 안 있을 거야. 식탁 위엔 미역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지켜야지. 창문 너머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 얼굴을 비추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세상아. 늦게라도 진실을 보여줘서.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 그게 상관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며 속삭이는 것 같았지요. 윤말순, 잘 버텼다. 이제는 참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제 마음속에 조용히 해방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8장.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잠에서 깬 시간은 아직 해도 뜨기 전 새가 한두 마리 울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뜨거운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입 안으로 따뜻함이 스며들자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됐다, 말순아. 거울 속에 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넌 할 만큼 했다. 이제 더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눈물은 충분했으니까요. 옷장 문을 열어보니 수십 년 동안 입었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 앞치마, 아이들 밥 해주며 웃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하루 세끼 밥만 잘 지으면 됐는데 이제는 내 마음 밥이나 잘 챙겨 먹자. 나는 앞치마를 곱게 개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내일을 끝냈다는 뜻이었지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벽의 공기 속엔 어제와 다른 가벼운 냄새가 났습니다. 빵집에서 갓 구운 식빵 냄새가 퍼졌고 지나가던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잘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주황빛이 뒤섞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참 오래 참았구나. 그동안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지.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멀리 가지 않아. 그냥 조금 쉬고 싶을 뿐이야. 서로 잘 지내자.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이제 그 어떤 전화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 벚꽃나무 구멍가게 학교 운동장, 어릴 적 아들과 손잡고 걸었던 길이 보였습니다. 그 길 끝에 이제는 혼자지만 당당히 서 있는 내가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굳은 손,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 그리고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버스는 멀리 달렸고 햇살이 유리창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말순 잘했다.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온 한숨을 조용히 내뱉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분노도 눈물도 미련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은 밝아왔습니다. 윤말순의 인생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누군가의 사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만 힘든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 제 목소리를 따라 조용히 마음속으로라도 함께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남을 위해 흘린 눈물보다 나를 위해 웃는 하루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해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늦은 게 아닙니다. 인생의 뒤쪽에 핀 꽃은 더 향기롭고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당신의 하루의 조용한 위로 한 조각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서로의 용기를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내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